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문정 검사의 심층 적격 심사 논란하고요. 사법시험 폐지 유해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정 검사, 지금 뭐 도가니 검사 이문정 이렇게 왜 도가니 검사죠? 보니까 그 도가니 광주 인하원 사건인가요? 그때 재판을 담당했던 공판 검사. 네, 공판 검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재판 당시에 소회를 써놓은 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2%인가에 다시 또 올렸죠. 그 네.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당시의 분노. 이프로스라는 건 검찰 내부 통신망입니다. 네, 네. 그렇죠. 우선 심층 적격 심사 논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심층 적격 심사 받고 있나 봐요. 검찰청법에 보면 네. 그 모든 검사들은 7년에 한 번씩 적격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무난하게 다 통과가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싶으면 적격 심사 그를 하다가 심층적으로 적격 심사를 따져보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법관 재임용 제도와 네. 같은 겁니다.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법관도 그 고도의 신분 보장이 필요하거든요. 말하자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가지고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왔다거나 그런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법관 재임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악용된 사례가 있죠. 우리 아버지도 판사하다가 유신 때 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문정 검사 보면 참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검찰도 이게 이제 도입됐는데 취지 자체는 진짜 직무 수행이 안 되는 사람 누가 봐도 그거를 걸러내라는 건데 지금 이문정 검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문정 검사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는 거는 저희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런 거는 말하자면 개인의 명예하고도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맞는데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이문정 검사가 그때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거죠. 그 무죄 구형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말 나온 김에. 과거 사위 이후에 이제 재심 청구를 많이들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구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구형이라는 것은 흔히 구형이라고 하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엔 의견 진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판사가 완전히 전권을 가지고 하는데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럼 대개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구형을 하게 되는데 재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그 원래 유죄 판결 받았던 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거니까 검사가 보더라도 도저히 유죄가 될 수 없다. 유신 때나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검사들이 많이 하는 게 의견을 안 내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법과 뭐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해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선고해달라. 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공안검사들 만나보면 종북 세력들이 득세해서 그렇지 이게 원래는 유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심을 하긴 하지만 유죄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유죄 구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문정 검사는 무죄를 해달라고 구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보니까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박형규 목사의 민청학년 사건 재심, 그 다음에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 그 두 개를 무죄를 구형을 했죠. 근데 구형이라는 거는 그 검사의 의견이고 네.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형도. 네. 그럼 이 구형 자체도 이문정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검찰 차원에서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근데 이제 된 거죠.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상적으로 어느 검사가 나서서 하더라도 같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누구는 음주운전에 징역 1년 구형하고 누구는 벌금 30만 원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교과서에 보면 원칙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양심에 반할 때는 자기 양심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생각에는 이건 무죄인데 이걸 어떻게 구형을 안 하냐. 그래서 무죄를 한 겁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무죄 구형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때 이문정 검사가 결국 표면적으로는 징계를 받은 사유가 네.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뭐 무죄 구형해서 받은 좀 건가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때 부장 판사가 검사가. 네, 부장 검사가 예, 예. 네, 상사가 한 네, 거죠. 상사가 예.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 해라라고 지시를 한 달라라고 거죠. 했는데 네. 이제 이문정 검사는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네. 무죄 구형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상사. 상사 예. 네. 상사가 다른 어제 약주 좀 하신 검사에게 모양이에요. 상사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을 했어요. 아, 네.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법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 구형을 한 거죠. 무죄 네, 구형을. 근데 방청석으로 해서 들어가도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재배당이 됐으면은 본인이 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구형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무 이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형제도에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난 사형 구형을 못 하겠다. 근데 검찰총장이 보기에 그래도 법에 사형이 있는데 이 구형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냐 했을 때 이 검사한테 맡겼던 업무를 딴 검사한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권한은 검사장한테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부장이 배당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서 나는 양심상 못하겠다 할 때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검사장이 했어야 되는데 부장 검사가 했기 때문에 이게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형식적으로는 총장의 명으로 이렇게 명이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아, 이때 그 부장검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굉장히 좋은 분인데 아주 친합니다. 저 되게 선하고 좋은 분이잖아요. 그때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제가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 임은정 검사도 제가 잘 알고 같이 근무도 해봤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거저거 시켜보면 다른 검사들은 잘 보이려고 막 하는데 씩씩한 검사입니다. 아주 좋은 올거진 검사예요. 분이시군요. 네. 하여튼 정식 사결을 받았다가 네. 그게 이제 재판에 가서 지금 2심까지 이긴 상태인 건데 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걸 빌미로 네. 적격심사에 넘겼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심층 적격심사까지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적격심사에서 이렇게 뭐 이런 경우면은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자른다. 네. 그런 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없나요? 항소 기간을 놓쳐서 항소를 못하는 등 공판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 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 항소 이후 그 어떤 기간 놓치는 거는 네. 그건 정말 큰 죄입니다. 그건 정말 특히 구속 사건 가지고 있을 때는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놓친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사실 징계 사유입니다. 그렇죠. 징계 사유. 예. 폭언한 것도 징계 사유거든요. 근데 이 적격 심사는 그렇게 명백하게 징계를 내릴 수는 없을 때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일배지를 한다거나 뭐 인종주의적인 그 견해를 막 표방한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직무상 관련된 거는 아니니까 징계를 하기는 뭐하고 네. 그죠. 근데 보니까 임 검사는 2007년에 검찰총장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저도 우수 검찰총장상 받았습니다. 그 돌아가면서 아무나 받는 거 아, 아니에요? 진짜 우수한 검사만 아, 받는. 그래요? 예. 네,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 여성 검사 뭐 이런데 뽑히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이문정 검사가 네. 뭐 도가니 그 검사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그 무죄를 구형한 것도 있지만 그 내부망에 좀 아픈 말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이진한 그 여기자 성추행한 사건 때문에 네. 기소가 안 됐죠? 안 징계도 됐죠? 안 받았어요. 네. 그때 경고만 그건 징계가 받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 네. 처분만 네. 받았죠. 저도 경고는 받았는데 경고는 징계가 징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검사 그- 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아니에요. 경고 처분한 데 대해서 또 이프로스에 네. 비판 글을 또 올리기도 그러니까 했었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검사들의 됐던 잣대로 이문정 검사를 내면 네. 어떻게 적격심사 대상을 삼을 수 있는지 이진환 검사는 뭐 어떤 그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그냥 구두 경고로 끝났거든요. 성추행 혐의죠. 네, 뭘 그렇죠. 그렇게 말을 못해. 근데 어쨌든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은 적격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악용은 문제지만 이 제도 자체는 강화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나를 봐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남용 소지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렇게 잘라야 될 만한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적격 심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 5년마다 실시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7년이죠. 네, 네. 네. 그것도 있지만 문항을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예.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리고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금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 뭐 이런 부분. 참 애매하네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지방에 근무를 할 때 정말 일을 안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네. 좋은 분인데 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검사장이 알아가지고 주로 일을 안 하시면 인터넷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보화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검사장이 저를 불러서 그 인터넷을 못하게 할 수 없나. 내부적으로 막아버리는. 있을 수 있죠. 이 근무 성적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누가 이렇게 매기는 건가요?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전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건씩 배당받는다고 했을 때 월말에 10건 남냐 20건 남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계속 쌓아두는 거죠. 100건 200건. 아, 그러면 이거는 많이 털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아, 네. 그럼 뭐 이제 유죄를 받아냈냐 무죄를 받아냈냐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것도 따지는데 그거는 이제 그 판사하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을 너무 오래 처리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무죄 받으면은 무죄평정위원회 이런데 사건이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벌점 0점부터 3점까지 있어요. 저성과자를 해고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해고하고 좀 비슷하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저성과자라는 거는 말하자면 기자로 치면 단독을 못 한다거나 네. 뭐 기사를 좀 글을 못 쓴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출입처를 계속 가는데 생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기소를 많이 했는데 무죄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들은 평균 한 달에 100건씩 처리하는데 한 건 정도 한다거나 정말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워낙 남용된 사례가 많아서 이제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양심을 지키고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측면보다는 위에서 권한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적격 심사를 강화하면 안 되는군요.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문정 검사를 응원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지금- 사랑하는 후배. 사법고시 존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다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17년에 사법고시가 폐지되게 돼 있었거든요. 내년에 50명 뽑고 폐지되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난데없이 폐지를 4년 미루겠다는 거예요. 2021년까지. 4년 미룬 동안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자. 네. 뭐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해버렸죠. 심사숙고 해보자라는 거는 존치할지 아니면은 폐지할지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사법고시를 폐지하지 말자는 쪽에 힘을 실어준 거죠.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내년이 마지막이 되니까. 근데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할 권한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 사안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잖아요. 발의는 하죠. 네. 근데 이걸 국회에서 통과돼야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할 건 아닌데 약간 마치 자기들이 오버한 거죠. 오버하죠. 네. 약간- 우리가 법안을 내겠다든지 네. 우리 이렇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4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제출됐다면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법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네. 붙어 있군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애매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묻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지금 없어지게 되니까 사시가 없어지면 큰일 나나요?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야 있겠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네.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된다고 법안 낸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제 사법시험 유지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은 돼 있어요. 제출이 돼 있어서 어쨌든 국회에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법무부가 어느 한쪽 손을 확 들어주는 그런 거죠. 예. 모양새를 취해서 좀 어색하죠. 법무부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이 입장을 냈다면 사실 이해관계자들인데 대단히 신중치 못한 판단을 한 것이고 만약에 청와대나 그쪽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다면 당연하죠. 인기 끌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스쿨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말하자면 현대판 음서제인데 프레임이 그렇게 짜지니까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위해 근데 이게 이렇게 저항에 부딪힐지를 예측을 못한 거죠. 좋아하시는 우병우 수석이 지시하신 거 아닐까요? 우병우 수석이 저를 좋아해요. 사실 그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현대판 음서제다. 그러니까 로스쿨은 저는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애초에 이 목적으로 내세운 게 뭐 법조인을 다양화한다 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학부 전공이 여러 개가 사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뜨거운 열망과 욕망,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측에서는 로스쿨 되면 법과대학들이 학교 예산을 많이 받으니까 이래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내세운 목적들을 달성했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명분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지만 아니 집안 좋은 사람들이 이력서가 경력사항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외국어도 몇 개씩 하고 뭐 정말 화려한 이력서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취직이나 이런 데서도 좀 어필하기가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제 로스쿨의 음서제 논란 네. 그 부분인데요. 음서제란 말을 다 아시나요? 그럼요. 네. 알죠. 알고 갑자기 왜 썰렁하게 아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춘아 기자 얘기해 보세요. 이게 조선 시대였나요? 고려 아니에요? 고려? 시대였나요? 고려 아닌가요? 그 고려. 네. 어쨌든 고위 그 뭐라고 모르네. 공직이래. 잘 모르잖아. 다 귀족 잘 모르잖아. 뭐라 해야 돼? 아, 공직이라고 해야 모르잖아.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자제에 자제한테, 대해서 해주는 거죠. 네. 이어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해야 돼? 공채 공개 시험이 아니라 네네. 그렇게 하는 거죠. 대학생이 자막으로 하여튼 그런 건데 그 논란이 나온 이유가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변호사 시험이 성적이 공개가 안 되고 네.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로펌이나 이런 데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좋은 로펌을 많이 가고 그 윤우덕 의원이 그 LG 디스플레이 대표한테 전화해서 제 딸이 변호사 시험 응시했어요 당신의 회사에. 그래서 그 전화를 했죠. 했죠. 네. 그리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자기 아들이 그 정부 법무공단에 채용될 때 극구 부인했지만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음서제 논란을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집안이 좋으신 아니 분. 그게 아니라 금수전에. 변호사 시험 성적은 이제 공개가 돼요. 이게 이제 되죠. 위헌 네. 판결이 났어요. 네. 네네. 그래서 변호사 시험 성적은 일단 공개가 되고 네. 그럼 뭐가 남냐면 집안 좋고 백 좋은 애들이 좋은 그런데 잘 취직되는 그 문제가 남는데 사법 시험이라 해도 결국 그 뽑는 쪽에서 그런 애들을 골라 뽑겠다는 거 작심하고 그렇게 뽑으면 그거는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예외 사유가 아주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시 성적하고 연수원 성적을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떤 로펌에 지원했는데 저는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됐다. 근데 성적이 비슷한은 혹시 모르지만 이게 이런데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전에 그 분위기가 딱 있어요. 시험 성적이 공개되게 됐으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쿨은 실패한 정책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생겼고 거기를 나온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실력도 있어요. 로스쿨이 됐건 사법시험이 됐건 뭐 어떤 시험 때문에 변호사들의 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쳐 나가서 이 공정성 문제나 또 고비용 문제를 이 해결을 해나가야지 사실을 존치하자는 건 제가 봐서는 진짜 파퓰리즘입니다. 그 로스쿨에 대해서 지금 음서제 얘기도 했고 고비용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 고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되게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로스쿨들이 처음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우리가 이런 혜택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겁니다라고 막 광고할 때 보면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겠다고 네. 했는데 사실 그대로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또 다른 통계 보면은 이 로스쿨 자체는 또 되게 어려운 자제분들한테 전액 장학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법고시 제도로는 도저히 사법고시의 관문에 도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로스쿨 제도 하에서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사법고시도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사법고시도. 든다라는 근데 건가요? 로스쿨이 이제 사실 저는 로스쿨을 도입한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혼을 내고 싶은데 우리 국장 로스쿨 생긴 대학은 법과대학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더 갔다 오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 3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로스쿨을 나눠주다 보니까 40명, 50명짜리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변호사 시험 과목이 아닌 법 과목들을 개설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안 들어요. 다양성 교육에서 오히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그게 원래 인원을 더 늘리려고 했었는데 네.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렇게 줄어든. 그러니까 이게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제대로 도입해야 되는데 로스쿨이라는 건 정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시설과 교수진과 이런 걸 갖춰서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 변협인데 변협의 인가를 받으면 거길 졸업하는 사람한테 변호사 시험 볼 자격을 주는 건데 우리는 서울대 150명, 뭐 어디 120명, 어디 40명 이거를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린 거지 제대로 된 로스쿨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로스쿨을 고쳐서 잘 써야 된다면 네.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참 해봐야 어렵죠. 되죠. 로스쿨이 유일하게 공헌한 점이라면 옛날에는 전체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을 나오기 때문에
기수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료화되고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우선 변호사 시험 성적을 일단 공개하면 네. 많이 해결된다고 봐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조금은 지켜봐야 되고, 근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판검사 임용 같은 데서 좀 성적에 따라서 하는 거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지도층이 좀 법과 로스쿨 찾아가고 이런 짓을 안 하면 전화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개천에서 용난다 이 말이 저는 약간 불편한데 신림동에서 공부할 것도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돈 많이 들죠. 네. 돈 많이 들고 되게 그 돈이 없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또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는 거를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사법시험 붙을 때도 아버지 고향에서 축금태섭 사시할 때 이게 플랜카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엔 진짜 그 그랬죠. 시절은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한다고 해서 용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되게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렵고 여기 들어가면 용이 되고 그런 루트를 마치 정부에서 뭐 마련해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깔끔하게 폐지하고 네. 그 다음에 고쳐 나가 보는 게 가장 맞는 답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와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시험의 가장 큰 폐해는 너무 낮은 합격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복권같이 되잖아요. 막 6%, 3% 막 이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한 명 뽑해도 있고 그렇게 약간 자격고사화해서 그냥 쫙 그 글씨도 잘 써야 돼요. 저는 정말 진짜 저는 글씨 못 쓰는데 화가 난 게 그때는 뭐까지 했냐면 만년필 잉크를 끓여가지고 졸여서 그 쓰면 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언론사 입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작 쓸 때 맞아요. 글씨를 좀 더 잘 쓰면 이게 잘 읽히고 언론사 시험도 다 폐지하고 언론 스쿨을 만들어서 원래